다른 새로운 게 보이면 거기 끌리는 거예요. 저기 뭐 신발 있네? 그러면 뭐 갑자기 정리하기도 하고, 화분 있네? 그럼 갑자기 물 주러 갔다 오기도 하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도 그런 거에 너무 몰입하셔서 식사도 안 하시고 화장실도 안 가시고, 커뮤니티 보면 이런 글도 있었어요. 자기는 잘생겼기 때문에 ADHD인 걸 몰랐다고. 이건 쉬운 건데 너 왜 못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뭘 하나를 해도 좀 끝까지 못하고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쌓여서 수명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 성인 ADHD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성인기에 생기는 ADHD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주의력 결핍, 충동조절의 문제, 과잉행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성인이 되면서 뇌가 점점 발달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다 나아지지 않고 성인기에도 남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면 그걸 이제 성인 ADHD라고 하게 됩니다. 이 ADHD를 가지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도파민 시스템에 조금 취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의 도파민 레벨이 만약 이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가 되어야 어떤 즐거움이나 뭐 쾌감이나 흥미 이런 걸 느낀다고 했을 때, 좀 잔잔한 자극도 보통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껴요. 근데 ADHD인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레벨이 낮으니까 보통의 약간은 좀 단조롭고 일상적인 이런 자극에는 흥미를 크게 못 느끼고, 좀 강렬하거나 새로운 자극에만 좀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부나 일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ADHD 분들은 쉽게 좀 지루해집니다. 다른 새로운 게 보이면 거기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뭐 저기 뭐 신발 있네? 그러면 뭐 갑자기 정리하기도 하고, 화분 있네? 그럼 갑자기 물 주러 갔다 오기도 하고, TV를 켜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에 이제 집중을 뺏긴다든지, 아니면은 양말 한쪽 신고 계속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선순위 정하는 거랑 체계적인 사고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지하철을 탄다 하면은 집에서 지하철까지 가는 거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간에 환승역에서 걸어가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바로 안 오니까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못 하세요. 그냥 지하철 시간만 딱 보고 30분이니까 30분 전에 나가면 되겠지 하는데, 그렇게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충동조절 문제 말씀하셨는데, 요것들로도 이제 사실 일상의 불편을 많이 겪으시죠. 어떤 술이나 어떤 뭐 약물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충동 구매 사는 게 너무 또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폭식 같은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동반이 많이 됩니다. 새롭고 강렬한 자극만 계속 좀 쫓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강렬한 자극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차가 너무 큰 것도 어떻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고, 싫어하는 건 너무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게임이나 뭐 이런 영화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럼 그것만 계속 하시는데,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도 그런 거에 너무 몰입하셔서 식사도 안 하시고 화장실도 안 가시고 계속 그것만 하세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런 분들은 지장이 잘 없었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그러니까 다른 인지 기능들이 괜찮다 보니까 어렸을 때 문제의 어떤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수행해야 되는 어떤 업무가 되게 체계적이고 복잡해지고 하면은 그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고기능 얘기는 아니기도 한데, 커뮤니티 보면 이런 글도 있었어요. 자기는 잘생겼기 때문에 ADHD인 걸 몰랐다고. 말을 끊고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자기가 못생겼으면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자기가 잘생겼으니까 그냥 얘가 그냥 엉뚱하네? 되게 유쾌하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내가 문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식으로 뭐 저도 공부를 그래도 잘했었으니까 그런 좀 산만한 부분, 뭐 지각이나 뭐 빼먹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게 좀 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라고 좀 생각을 더 못했던 거죠.
저는 항상 벼락치기를 했고요. 미리미리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안 됐었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항상 뭘 틀어놓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뭐 게임을 하면서 뭐 같이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하죠. 그리고 저도 공부를 정말로 그 좋아하는 것만 했습니다. 역사나 뭐 이제 언어 공부만 계속 하니까 편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 좀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요. 생활기록부나 이런 거 보면은 주의가 산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수업 중에도 거의 항상 계속 창밖을 보고 있기도 하고, 항상 뭐 잃어버리고 준비물도 맨날 까먹고, 맨날 체육복 다른 반에 이제 빌리러 다니고, 수행평가도 이제 그런 걸로 점수 되게 많이 깎이기도 했고요. 항상 지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넌 왜 이렇게 엉덩이가 가볍냐, 진득하지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 저도 나 왜 이렇게 좀 끈기 있게 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토익 듣기평가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간단하죠? 뒤에 들어가면은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점수를 보면은 길어지면, 항상 거기서 점수가 좀 안 나왔죠.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나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좌절을 겪었죠. 나보다 되게 훨씬 똑똑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구나, 난 부족하구나. 그냥 대학교 때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싫어서도 그렇지만 해부학을 저는 정말 못했어요. 공간지각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미뤄두고 시험날 아침 첫 교시였는데 8시까지 드래곤볼을 봤습니다. 1시간 동안만 그냥 족보랑 이제 막 정리해 놓은 거, 그런 거만 보고 뒤로 간신히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공비행. 네, 했던 거죠. 어떤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면 기대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다른 부분에서도 이만큼 할 거라고. 오히려 단순 반복 업무가 ADHD인 사람한테는 정말로 어렵고 안 되는 건데, 이건 쉬운 건데 너 왜 못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얘기를 듣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게 나는 이건 잘하는데 이거 못하지? 내가 정말로 뭔가 부족한 건가, 노력을 안 하는 건가? 라고 자책을 하고, 또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안 되고 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도 하게 되고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순발력 있게,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좀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하면 좋을 거는 같은데, 다양한 아이디어, 창의성, 그런 걸로 발휘가 될 수가 있고, 충동 조절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함, 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과잉 행동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에너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방송, 즉 희극인 분들이라든지 1인 미디어 하시는, 그런 분들은 ADHD이신 분들이 정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공하실 수 있었던 거고, 사업가 분들도 그런 이제 아이디어나 과감함, 사실 할까 말까 할 때 사실 해야 실패 가능성도 있지만 대박, 성공의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연구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뭐 13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6년에서 8년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몇 년을 낮춘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ADHD가 일상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하나를 해도 좀 끝까지 못하고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게 2차적으로 불안이나 우울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운전할 때 어떤지 좀 여쭤보기도 해요. 이게 지루하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 같이 한다든지, 충동적으로 욱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들로 이제 교통사고가 높기도 하고요. 내가 당뇨가 있지만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럼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조절하는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맞아야 되고 하는데 깜빡하기도 하고, 마시멜로 테스트 있잖아요. 일반인이랑 ADHD 가지신 분들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ADHD 가진 사람은 요거를 기다릴 때 더 안에 그 올라오는 조급함, 불안, 이런 것들 점수도 더 높고, 신체적인 변화, 그러니까 뭐 땀이 난다든지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더 높아요. 참아야지라고 해도 이런 이제 감정이나 신체 증상 때문에 못 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의지의 문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병이라고 하냐가 아니라, 정말로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치료 관리를 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ADHD 텍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자동 결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지 못하고 공과금 같은 거 이체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안 하니까 계속 까먹고 계속 연체를 내고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쌓여서 결국에 좀 수명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 완전히 뭐 결부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고 좀 어느 정도 단서로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MBTI는 선호도잖아요. 내가 이런 걸 하는 걸 더 좋아한다에 가깝고 ADHD는 타고나기로 좀 이렇다인 거니까 ADHD이신 분들 중에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내가 너무 결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꼼꼼한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P가 아니라 J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ADHD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ASRS라는 게 있어요. WHO랑 그 하버드에서 이제 같이 만든 그런 자가보고 설문 진단인데요. A 파트 6개 항목 중에 중요한 부분은 했는데 뭐 끝마치지 못한 경우가 있느냐, 뭐 중요한 약속 같은 걸 좀 깜빡깜빡 하느냐, 이런 이제 항목들이 있거든요. 아, ADHD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건 이제 확진 검사는 아니긴 한데 스스로 좀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해 보실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문지 간단하게 하고 그 병력 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렸을 때 어땠는지를 좀 굉장히 자세하게 여쭤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좀 가져오셔라.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뭐 뇌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의 집중 충동성 검사는 컴퓨터로 검사하는 그런 검사도 하고, 필요하면 그 종합심리검사라고 해서 뭐 인지기능의 정서 성격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힘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턱걸이를 해요. 그럼 처음에는 뭐 아예 못하니까 밴드 같은 거를 써서 하잖아요. 하다가 점점 힘이 늘면 나중에 밴드 없이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약두전은 그렇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계획도 못 세우고 뭔가 이런 것들을 잘 못 챙기고 했었는데, 약을 복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습관으로 들이니까 나중엔 약 없이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고강도로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이제 성인기에 이런 문제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걸로 나왔어요. 나이가 들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제 고강도가 아니라 뭐 띄엄띄엄 받거나 좀 너무 약하게 받거나 했을 땐 또 성인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될 수 있으면 좀 어렸을 때 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간 고강도로 부작용 같은 거는 아무래도 약이니까 부작용은 있는데,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 교감신경이 이렇게 항진이 되면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많이 마셨을 때 있잖아요. 뭐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식욕이, 입맛이 떨어지고, 뭐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것들이 좀 흔한 부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또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못 먹고 못 자고 그래서 체중이 좀 줄어들거나 발달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줄이거나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런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많고, 부작용을 줄이는 이제 약을 같이 쓰면서 이제 그 치료를 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아이비리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에더럴 같은 약 많이 처방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각성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연구도 있는데 ADHD 아닌 사람이 약을 먹게 되잖아요. 오히려 더 붕 뜨는 느낌이 들고 실수가 잦아집니다. 그냥 ADHD가 아닌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쓰면은 안 되겠죠. 사실 그런 거 다 좋죠. 네, 그런 거 다 좋은데 그거 해도 일단 잘 안 된다라는 건 먼저 좀 깔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책을 안 하고 실패를 해도 저는 반복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놓아버리라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나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이니까 다음번엔 요만큼만 하자라고 해야지, 다른 사람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뭘 하는지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지각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알람을 좀 여러 개를 맞춰 놓으시라고 해요. 옷장에서 울리면 옷 입어야 되고, 네. 식탁에서 울리면 뭐 물 마셔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신발장에서 울리면 일단 무조건 신발 신고 나가라. 뭐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저 스스로한테도 해주는 얘기긴 한데,
네가 나중에 이걸 기억하고 낼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무조건 지금 바로 해라. 그리고 이제 충동 조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 설정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스마트폰 같은 거 내가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만약에 머리맡에 충전기가 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충전기는 무조건 거실이나 이제 밖에 두신다든지 그런 환경 설정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깜빡깜빡 하는 게 문제다. 라고 하면 저도 이제 주차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막 지하 뭐 4층, 3층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작업 기억을 쓸 때 머리로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감각작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규영아, 너 지하 3층에 됐어. 나중에 기억해야 돼. 라고 말로 한번 하면 귀로 한번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더 잘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이런 문제를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좀 속상하다, 억울하다, 내 인생을 손해본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힘 약한 것처럼 타고나기로 좀 약한 부분이라 좀 안 됐던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ADHD니까 다 괜찮아. 니네들이 다 이해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노력을 하긴 하시지만 어쨌든 나를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노력할 힘도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씩 달라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이제 도움들을 병원에서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좀 고민하고 계시다면 만약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